울산 태화강 상류 백룡담 한가운데에 기암절벽으로 서 있는 바위, 선바위가 있다. 이곳 선바위의 연어치어 방류 행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 첫 해 10만 마리를 시작으로 해마다 5만 마리씩, 지금까지 태화강과 회야강에 총 30만 마리의 치어가 방류됐다. 그리고 2004년 가을, 5년간의 노력 끝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한 쌍의 연어. 태화강에서 산란 중인 연어를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처음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지닌 연어. 바로 그 연어가 자신의 고향인 태화강으로 돌아온 것이다. 40년 만의 귀향이었다. 겨울의 끝자락에 놓인 2월, 언 땅이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겨우내 바짝 말라있던 태화강 상류에도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볕이 좋아지자 가장 먼저 나들이에 나선 것은 갈견이 떼. 물이 더러워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버릴 만큼 맑은 물을 좋아라 하는 대표적인 토종민물고기다. 새까맣게 떼지어 다니며 이곳 일대를 독차지한 갈견이 떼는 낙엽이 푹신하게 깔린 가장자리에서 주로 놀고 있었다. 지난해 산란에 한 살이 채 안 된 갈견이가 사는 이곳은 태화강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상류 지역. 오늘 이곳에 오기로 한 새 식구들이 있다. 어린 연어였다. 이날 방류량은 경북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온 5만 마리. 알에서 부화한 지 4개월이 간 넘은 치어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답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연어들. 앞으로의 긴 여정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이다. 동해안에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방류를 하면은 보통 한 30일에서 50일까지 최종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하면은 뭐 한 일주일 만에 바다 들어가는 치어들도 있는 반면에 길게는 한 50일 정도까지 머물다가 다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마 태화강 같은 경우에도 하천 크기나 그런 걸로 봐서는 한 달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쯤 머물다 이곳 선바위를 떠나 머나먼 북태평양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연어는 연어 중의 연어 사카이,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왕연어 치눅, 은빛을 자랑하는 은연어 코호, 부화하자마자 곧장 바다로 나가는 핑크,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첨연어가 있다. 이 외에 3종류의 송어를 포함해 모두 8종이다. 연어는 산란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모든 연어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 60일 만에 부화한 후에도 가슴에 달린 커다란 알주머니를 양분 삼아 홀로 살아야 한다. 1년 남짓 민물에서 살고 대부분은 바다에 머물지만 다시 돌아오는 모천 회귀성을 지닌 연어.
이때 연어가 찾아오는 것은 치어로서의 어린 시절을 보낸 하천이 된다. 치어 방류 후 사흘 만에 다시 찾은 선바위. 잔잔한 수면 위를 뛰어오르며 먹이잡이 한창인 연어 치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띠지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 연어 치어들. 그 사이 물속에서의 몸놀림도 몰라보게 빨라졌다. 더군다나 주변에는 수생곤충이 많아 먹잇감도 비교적 풍부해 보였다. 하지만 치어가 살아가는 곳곳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치어 방류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여기 오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먹이가 있다는 거 가정이 오리가 앓는다는 자체는요. 꽁지를 치켜 세우고 며칠째 잠액질하느라 바쁜 오리 때 치어들이 지나는 길목에 아예 진을 치고 말았다. 위험은 그뿐이 아니다. 생태계의 무법자로 악명 높은 붉은귀 거북도 보였다. 붕어, 미꾸라지에서 황소개구리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국내에는 천적이 없다는 외래종이다. 치어들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은 무엇보다 수량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고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부에서는 치어 방류지로 선바위와 삼호교 사이 척과천 합류 지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직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하천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선바위 쪽은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태화강을 봤을 때 좀 너무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바위하고 이렇게 쭉 보고 내려왔을 경우에 하류 쪽은 또 너무 이제 기수 지역이고 바다 염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가 연어 방류를 다음에라도 이제 하게 된다면은 이 장소가 방류 적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라면 치어들이 바다로 나가기에 한결 수월했을지 모른다. 치어 방류 닷새째 되는 날, 다행히 울산에는 30mm가 넘는 봄비가 내렸다. 봄비치고는 꽤나 많은 양이 내리면서 가뭄으로 말라있던 선바위에서 강하구까지 30리 물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1960년) 초까지만 해도 태화강에 종종 모습을 보였던 연어. 그때까지만 해도 연어는 그저 흔한 물고기 정도였고 실제 옛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서유구가 쓴 난호 어목지에는 연어를 동해에 있는 물고기로 소개하고 있다. 신정 동국여지 승남에는 연어를 경상도 울산군의 토산품 중 하나로 적고 있다. 울산 부읍지에서도 지역의 토산품으로 연어를 꼽았다. (3월) 초 동해안 일대가 마비될 정도의 때 아닌 폭설이 내렸다. 마침 울진 왕피천에서 연어치어를 방류하기로 한 날. 100만 마리 규모다. 경북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지난 72년부터 30년 넘게 치어를 방류해왔고 지금까지 3,300만 마리에 이른다. 왕피천과 함께 대표적 연어치어 방류지로 꼽히는 양양 남대천. 이곳에는 지난 8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연어연구센터가 있다. 이날 방류된 치어는 850만 마리. 규모 면에서도 국내 최대지만
기후나 수질도 최상의 조건이다. 특히 남대천은 치어가 방류된 곳에서 강 하구에 이르는 거리가 2km에 불과해 치어가 바다로 나가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최남단에 위치한 치어 방류지여서 남대천 연어는 가장 먼 길을 회유해 오는 셈이다. 이른 봄 동해를 떠난 연어는 일본 열도, 북해도, 베링해를 거쳐 늦가을에서야 북태평양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3년에서 5년이 지난 후 모천으로 돌아온다. 저희들이 그 해유 경로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와이어 칩을 도입해 가지고 그 연어 치어의 머리에다가 삽입을 시킵니다. 0.5mm 되는 와이어 칩을 머리에 삽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는 기름 지느러미를 절단하는 일을 병행해 가지고 지금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년 정도나 후년 정도 되면은 그 이제 돌아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정확한 그 경로가 밝혀질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존의 자료들 있는 걸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연어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 그야말로 겨우 첫 발을 떼었다. 세계적인 수산국이자 연어 선진국으로 알려진 캐나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에 인접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어업의 중심지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어의 천국이다. 이 같은 명성을 얻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지금도 그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연어 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찾은 곳은 밴쿠버 섬 중앙에 위치한 포트 알버니. 여기에 로버트슨 크릭 인공 부화장이 있다. 캐나다는 지역에 따라 5월부터 늦가을까지 회귀하는 연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연어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채란과 수정을 끝낸 다음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곳 부화장. 연어 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은 연어 귓뼈의 문양을 만드는 일이다. The thermal marking program in Canada started in about 1992, and it's a program where we can mass mark salmonids, and it's a way of us being able to fairly easily identify hatchery origin fish as opposed to wild fish. The program started here at Robertson Creek Hatchery and has gradually increased so that it covers several hatcheries within BC, and on a broader scale within the North Pacific, Russia and Japan, the US, Alaska are all marking. 연어의 아가미에서 볼 수 있는 귓뼈의 문양을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수온을 섭씨 2도 차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24시간 안에 독특한 문양이 생긴다. So these ones would, you know, we'll be marking these in probably a month. We'll start Odlif marking the eggs. There's probably about 800.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지만 이것 부화장의 약 20% 정도, 북태평양 전체에서는 한 해 약 10억 마리의 문양을 넣는다. 이렇게 새겨진 귓뼈 문양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그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진다. 각각의 부화장에서 만들어진 친웅 연어의 귓뼈 문양. 이는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 문양으로 남을 것이다. 여기는 리버크릭 산란장. 연어 연구는 연어 회귀철에 더 본격화된다. 한 해 3만 마리의 연어가 회귀하는 이곳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사카이 연어. 이맘때 이루어지는 연구는 연어의 회귀 경로를 정확히 밝혀 좀 더 많은 연어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연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립대학팀,
이들의 연구 방법은 크게 와이어텍과 송신기를 이용한 것이다. We've mounted a large-scale field telemetry program where we've put transmitters such as this into the fish. This transmitter happens to sense depth, so we know what depth and therefore water temperature the fish are occupying. These fish swim around. We have receivers in the field that pick up this information, and then we look a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h that make it back to spawn versus those that die somewhere along the way and are unable to spawn. They'll be able to reconstruct that. 몸속에 삽입하는 송신기는 산란 장소로 가는 동안의 경로를 밝혀주고 와이어텍은 회귀하는 연어의 에너지 소비량은 물론 심장 박동 소리까지를 감지해준다. Yes. Yep. So this is one that we use in the channel here, but we have these spread throughout. This one is actually for this transmitter here, so it's telling us how much time elapses between pulses. 이곳에서는 가만히 앉아 무작정 연어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은 연어가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마지막 산란까지 연어의 일생을 지켜보는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선바위에서 방류된 연어치어가 이미 태화강을 떠났을 4월 중순. 바야흐로 봄이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태화강의 봄은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다. 비교적 물이 맑은 상류 지역과 달리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의 중류에는 적조 현상이 뚜렷해졌다. 더워진 날씨에 여기저기서 유입된 생활 하수까지 겹쳐진 탓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검은 빛이 감도는 태화강. 이대로라면 연어의 회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There's a number of different theories as to how these fish make it. Sometimes they use their nose and try and smell their way back. It's also thought that vision is also important to some degree, and that there's also a magnetic sense. So it's probably a combination of all those things, but the nose is probably the singly most important organ, and basically they smell their way home, smell their way to a familiar stream. 연어는 대부분 후각을 이용해 돌아오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어가 돌아오기에 태화강의 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강의 중류부터 느려지기 시작한 물의 흐름은 바다와 맞물린 하구 방사보에 이르러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 모래의 바다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방사보가 물의 흐름마저 막은 것이다. 물이 고이면서 호수화돼버린 태화강의 수질이 어떤지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다. 한 팀당 차량 두 대씩 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 끝 지점에부터 차례로 헤오면서 내려오는 거. 또 pH하고 BOD 강 전체의 수질 조사를 위해 태화강 탐사대가 나섰다. 이날 조사는 강 상류의 성남사에서 하구에 이르는 22개 지역을 3계절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적조와 녹조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110만에 이르는 울산시 인구,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구와 남구에 살고 그 사이로 태화강이 흐르고 있다. 생활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것이다. 셋강과 이어진 곳은 악취가 진동하고 오염된 물이 긴 띠를 이루고 있었다. 적조 현상을 보인 태화교 아래는 아예 짙은 갈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했다. 물속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 상태. 태화강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물속에서 확인된 것은 못이나 호수에서 주로 발견되는 크립토모나스, 적조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플랑크톤이 조류가 증가했다는 것은 질소와 인이 풍부하다는 그런 환경적 조건이거든요. 특히 크립토모나스 에로자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특징도 지니고 또 유기물을 갖다 직접 습식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아마 수질이 좋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있겠죠. 크립토모나스는 무해성 적조이긴 하나 물고기 아가미에 달라붙을 경우 고기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 태화강은 그렇게 본래의 물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녹음이 짙어지고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던 태화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선바위에서 약 1.5km 아래에 위치한 점천교에도 평소보다 많아진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고 있었다. 보통 비가 내린 3, 4월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물고기가 있다. 노란 3개의 줄무늬가 선명하게 그어진 황어. 황어의 이름이 된 노란빛은 산란기에만 나타나는 혼인색이다. 황어와 연어의 비슷한 점이라면 대부분의 생활을 바다에서 하다가 산란에 맞춰 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황어가 산란을 마친 5월경에는 다른 물고기들도 새 생명을 키우게 된다. 잉어도 5월경에 산란을 준비하는 민물고기 중 하나. 비가 오는 날이면 흐르는 물을 따라 놀기를 좋아한다. 긴 수염을 자랑하는 메기도 물놀이에 나섰다. 비늘이 없어 미끈한 몸매를 지닌 메기 역시 이맘때 주로 산란한다. 잉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누치도 보였다. 눈이 유달리 크고 눈치가 빨라 다른 물고기에 비해 잘 잡히지 않는다는 누치. 주로 모래나 자갈에 알을 낳는다. 때마침 만삭의 몸으로 산란 장소를 찾는 암컷. 여러 수컷이 구애 작전에 나섰다. 지금 피리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피리가 지금 가에 산란붙으니까 뱃서 저 앞에 저 있는 저거랑 와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왔다리 갔다 하고 있잖아 지금. 알지. 뱃서 진짜 크네. 요 지금 산란한데 요 지금 두 마리 도망가 버렸다. 외래 육식종인 배스의 공격에도 아랑곳 않고 열심히 짝을 찾고 있는 피라미. 보입니까? 물었는데요. 들어가보자. 피라미와 같은 시기에 산란하는 배스는 이미 토종 물고기의 최대 천적이 되어버렸다. 선바위 밑에 그 자갈밭이 않습니다. 좋다. 지금 산란 한참 합니다. 지금. 낚싯대 밑을 오가며 쥐짝을 구한 피라미 수컷은 화려한 무지갯빛, 혼인색으로 요란스런 산란에 열심이었다. 저기 진짜. 저기 자갈밭에서 뜨거운 놈이 큰 놈이고 큰데 밑에 장한 게 없네. 태화강에는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몸짓이 이어지고 있었다. 단풍이 붉게 물든 10월 말. 가장 먼저 연어의 회귀 소식이 들려온 것은 양양 남대천이었다. 돌아온 연어를 위한 축제. 이틀에 걸친 연어 축제였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 기간 동안 10만 명이 연어를 보러 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좀 다소 양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한 13일, 포획은 13일 되는데 한 1,50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럼 예년에 비하면은 예년에는 요맘때 한 1,000마리 수준이라서
한 1.5% 양이 증가를 됐는데요.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이제 해기한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어 회기율이 1%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그중 70%가 남대천으로 올라온다. 그도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동해를 떠나 16,000km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연어의 마지막 도착지인 포획장. 포획장은 연어의 인공 수정에 필요한 장치인데 연어 회기량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공 수정은 그나마 산란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연어를 잡는 포획장은 동해안 일대 12곳에 이르지만 이 같은 인공 수정이 가능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절개법으로 체란을 하는 겁니다.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연어 알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된 연어 알에서 연간 1,000만 마리가 태어나고 남대천을 비롯해 강원도 지역의 하천에 방류된다. 비슷한 시기 울진 왕피천은 연어 회기로 떠들썩한 남대천과 달리 조용하다. 일찌감치 설치해둔 포획장은 텅 비어 있었다. 연어 회기량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다와 맞물린 하구의 모래톱은 연어의 길마저 막고 섰다. 올해는 연어가 소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가을 가뭄이 심하면 바다에 하구 뚝이 매일 막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 수온도 상승해가지고 연어 회기율이 상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만 태어날 수 있는 연어. 우리의 할 일은 연어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가을이면 회귀하는 연어떼들로 호수와 강이 붉은 빛으로 변하는 캐나다. 이곳의 가장 큰 고민 역시 해마다 줄어드는 회귀량에 있다. 이에 반해 연어를 찾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그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연어 양식. 1980년부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해안에 무려 120여 개의 양식장이 만들어졌고 생산량은 500배까지 늘었다. 하지만 양식 연어의 80%를 차지하는 대서양 연어는 환경오염과 더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시민단체의 눈총을 받고 있다. The first is disease. So the transferring of disease from farm salmon to wild stocks. Out here in Clayoquot Sound, we've had a few examples of this. One major event was infectious hematopoietic necrosis, IHN, which is a virus, and that wiped out well over half of mainstream Canada's farms last year. 이 같은 양식 연어의 문제점은 오히려 연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1960년대까지) 캐나다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았던 임업도시 포트 알버니. 지금의 포트 알버니는 연어의 수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실제 도심 곳곳에서는 연어를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포트 알버니에 있는 로버트슨 크릭 인공부화장.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있는 37곳 인공부화장 중 하나다. 여기서 만난 연어는 대부분 친욱 연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가장 이른 5월부터 산란하러 온다 하여 봄 연어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포획장 없이 연어 스스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둔 것이 큰 특징이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 물살을 가로질러 다시 돌아오는 연어. 일반인들도 관람시설을 이용하면 이런 연어의 회기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해두었다. 분류장에서는 연어의 상태에 따라 인공수정을 할지 국외로 수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액입니다. 스컷. How many eggs do you handle here in a year? Okay, the most we've done is 10 million. Yeah, 10 million. This year we're doing 6 million of Chinook, and coho we're down to 600,000. So how many eggs are there? 5,000. 5,000. I think we're going to do. 인공수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정률을 높이기 위한 것. 인공수정을 하면 성공률이 95%에 이른다. 이들이 인공부화 못지않게 신경 쓰는 일이 있다. 수정과 부화를 끝낸 치어들의 서식 환경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서는 가능하면 콘크리트 수조보다는 자연형 수조를 쓰려 한다. 개울이나 하천과 흡사한 조건으로 만든 이 자연형 수조에는 현재 알주머니가 사라진 코호 연어의 치어가 자라고 있는 중이다. 인공 부화장이지만 부화 이후에는 자연에 가까운 서식 환경이 되는 것이다. We rear our coho in the earthen ponds here because it's a little more natural setting for them, and they seem to rear better. There's a little less fin erosion. The concrete ponds seem to erode the fish's fins more. It's a little less natural, I guess. So we only have the 2 rearing spaces here, but we're forced to use our large, concrete ponds as well for the Chinook rearing. But we find that the fry quality going out of the more natural ponds is better. 이 자연형 수조에는 사람이 부화시키고 자연이 키운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북미 최대의 연어 회기천인 프레이저강 상류에 있는 리버크릭. 대규모 산란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연어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10월. 연어가 발에 밟힐 정도였다는 옛말처럼 강 곳곳이 연어다. 연어는 죽은 후에도 강에서 살아가는 갈매기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놓는다. (3만) 마리의 연어가 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리버크릭 산란장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인공수로. 지난 1965년에 건설된 이 수로는
연어의 산란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길이가 3km에 이르는 시설이다. 전체 모양을 여러 겹의 S자형으로 만들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었다. 인공수로에 흐르는 물은 상류에 있는 호수에서 지하로 관을 연결해 끌어다 쓴다. In that it's not totally natural because we're controlling the water flow. We let so much water in. It's at a certain depth of water. We've put in gravel that 연어의 산란을 위해 원래 물길을 바꾸는 대신 연어가 산란 수로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게 배려했다. 여기로 돌아오는 연어는 모두 세 종류. 사카이, 첨, 핑크 연어다. 연어가 선별장에 들어오면 암컷 2마리에 수컷 1마리로 짝을 맞추고 종류별로 개체수를 조절해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연어만을 들여보낸다. 이런 조건에서의 연어 생존율은 1%. 자연 하천의 0.05%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다. 특히 이곳 연어의 95%를 차지하는 사카이 연어는 70만 개의 알을 낳고 그중 70% 정도는 부화 후 치어가 된다. 또 수로 중간중간에는 턱을 만들어 용존 산소량을 높이는 동시에 물 흐름을 조절해주고 있다. 자연 산란인데도 높은 부화율을 보이는 것은 이렇듯 연어가 산란하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the reason we plant the trees along the spawning channel are twofold. One is to reduce the sunlight so it doesn't heat up the water. We want to have fairly cool water for spawning. Also, it provides shade and it gives the fish some feeling of protection, so they're not so skittish. 연어는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아예 먹지를 않는다. 또 자갈이 많은 하천을 지나면서 몸은 상처투성이가 된다. 병에 대한 저항력도 급격히 떨어져 온몸에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 때문에 이 지친 연어들이 편안하게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밤낮 없이 올라오는 연어들을 위한 분리 작업은 밤에도 계속된다. 연어는 하천에 들어서면서 바다에서의 푼빛이나 은빛 대신 하천과 비슷한 빛깔을 띠게 된다. 또 산란 직전 대부분의 연어는 혼인색으로 변한다. 산란을 앞두게 되면 생김새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등이 굽고 아래턱이 나오는가 하면 이빨을 드러내기까지 한다. 암컷을 지키기 위해 수컷은 이렇게 괴물처럼 변하게 된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산란을 마치고 나면 2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 때문에 오직 산란을 위해서 그 험한 일을 찾아오는 연어의 삶은 언제나 정의롭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캐나다의 가을을 곱게 물들이는 것은 단풍이 아니라 연어의 아름다운 회기다.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온다면 그곳은 어디쯤이 될까? 그간 연어를 봤다는 사람, 연어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참 많았다. 실제 지난 98년 11월 6일 우리는 전천교 아래에서 한 쌍의 연어를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죽어버린 후였다.
한 마리의 암컷과 한 마리의 수컷. 산란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선바위에도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가을이 왔다. 연어가 돌아온다면 이미 98년에 한 차례 연어가 발견된 지점인 점천교일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태화강에서 연어를 만났다. 한 쌍의 연어는 이미 지름 1m 정도의 산란 둥지도 만들어 놓은 뒤였다. 인기척에도 아랑곳 않고 꼬리 지느러미로 물살을 일으켜 자갈 위에 둥지를 만들고 있는 암컷. 암컷과 산란 둥지를 지키는 수컷. 연어의 산란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 처음 목격된 산란 장소와는 불과 2~3m 거리였다. 산란기에 접어든 연어의 몸은 첩연어에서 나타나는 보랏빛의 혼인색으로 변해 있었다. 올해 연어를 처음 봤는 날짜는 그 10월 18일 날 제 연어가 6마리 봤어요. 다리에서 보고 그러고 한 3일 안 보이다가 지금 이제 4마리가 지금 이제 2군데 이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2마리씩. 지금까지 본 2쌍의 연어는 모두 점천교 바로 아래에서 둥지를 틀었다. 상류로 가기 위해선 볼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강의 수량이 너무 적다. 그래도 비교적 물 흐름이 좋은 곳을 골라 제법 그럴싸하게 자리를 잡았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점천교. 전날 산란으로 바빴던 수컷 연어는 이미 자리를 뜨고 암컷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산란을 마친 후 어미 연어가 자신의 알을 보호하고 나선 것. 자갈로 열심히 알을 숨기는가 하면 알을 노리는 침입자들을 쫓느라 둥지에서 뜰 생각을 않는다. 알을 훔치러 온 물고기 떼들도 어미 연어한테 혼이 난다. 둥지일 때는 가운데가 움푹하지만 산란 후에는 오히려 알이 든 가운데가 불룩하다. 꼬리로 물살을 일으켜 모래로 알을 꽁꽁 숨겨둔 바로 그 장소다. 낳은 알을 지키느라 바쁜 사이 바로 옆으로는 이제 막 짝을 맺은 연어 한 쌍이 집터를 고르느라 분주하다. 연어는 둥지를 만들 때 꼬리로 바닥에 있는 이끼를 닦아내는데 강바닥에 아직도 이끼가 많은 걸로 봐서는 둘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서로에 대해 탐색전이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가 마음에 끌렸던 것일까. 이내 산란할 곳을 단장하기 시작하는 연어. 일단 산란이 시작되면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고 오로지 산란에만 온 힘을 쏟게 된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원시림이 연어가 올라오는 하천에는 대부분 주위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시림이 그대로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되고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수량도 확보할 수 있고 수질도 이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화강을 보면은 대부분 그 뚝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그러한 걸 좀 더 숲을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수질이 개선되고 그리고 하구 쪽에 보면은 지금 뭐 방사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물 흐름을 막는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제거해주고 개선해주면은 연어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와, 크다. 엄마 물고기. 애기 물고기는 어디 갔을까요? 안폭과 수컷 연어가 산란을 끝내고 나면 이곳 태화강은 또 다른 연어의 고향이 될 것이다. 이날을 끝으로 모습을 감춘 태화강 연어. 열흘간 점천교에서 관찰된 연어는 모두 6쌍 12마리였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성과였다. 이제 사람들은 태화강에 다시 연어가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 단 한 번의 산란과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연어의 삶. 이런 연어의 삶은 다름 아닌 생명이다. 그리고 연어가 돌아오는 강은 생명의 강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